손예진 배우에 대해서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주목했던 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되게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 안전한 상업 영화, 안전한 TV 드라마에서 그 청순한 역할과 이렇게 뭐 섹시한 이미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트렌드했나요? 뭐랄까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면서도 또 그 자기 캐릭터가 분명한 이런 역할들을 했고 또 영화 리스트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작가 영화라든가 예술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영화에 많이 출연한 배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꼼꼼히 따져보면 상당히 그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넘어온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다시 한번 뭐 김 기자가 제안해서 손예진 특집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좀 살펴보고 필모도 다시 봤는데 아 재밌구나 내가 좀 그냥 예쁘기만 한 배우로 생각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 손예진 씨가 나왔던 그 시기 2000년 초 네, 네. 이때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때가 한국 여배우의 그때 이제 한국 영화 격변기기도 했지만 슈리 전후로 한국 여배우의 세대 전환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 시기가 그 바로 전에 이제 전도연, 시문아, 고소영이라는 뭐 흔히 이제 트로이카 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배우들도 뭐 그 이후에 이제 전도연 씨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고 뭐 아니 전도연 씨도 이제 활동하고 있고 뭐 고소영 씨나 이제 시문아 씨는 뜸하죠? 뜸하지만 근데 이제 그 배우들의 어떤 그런 압도적인 그런 느낌이 사라질 즈음에 90년대 말부터 2000대 초에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의 여배우들이 쏟아져 나와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김하늘 90년대 말 바이준 나왔었고 98년인가요? 동갑내기 과외하기. 네, 그 한참 이후에 스타덤에 오른 영화고 그다음에 하지원도 90년대 말. 그다음에 그 시기에 이제 임수정 뭐 학교 이런 이제 드라마에 많이 나왔죠. 김태희도 이제 그 시기 나온 거고 전지현, 송혜교, 수혜, 신민아 등 이제 이런 배우들이 지금은 이제 다 A급이 된 배우들이 그때 신인급으로 이제 모두 등장하면서 이제 각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손예진도 이제 그때 있었죠. 근데 그때는 이 다른 배우들의 어떤 이미지들이 훨씬 더 화려하고 강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손예진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크게 존재감이 없었는데 존재감을 드러낸 게 사실 클래식이죠. 클래식이죠. 그러니까 첫 주연 영화는 연애 소설이고 네, 2002년에 연애 소설 클래식으로 이어지면서 딱 업계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그랬고 관객들도 그렇고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멜로는 손예진이 잘한다. 젊은 여배우 중에 멜로만큼은 손예진이 제일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느낌들이 이제 들었던 거고 맨날 이제 시한부 이런 거 내 머릿속에 지우개 막 이런 거 이제 막 그런 이제 역할인데 그게 이 배우가 이제 20대 초반에 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한 여배우라고는 되게 감정의 폭이 사실 넓은 거예요. 클래식 같은 거 보면은 1인 2역이잖아요. 클래식은 또 엄마가 이제 딸 뭐 이렇게 그런 관계들을 이제 보면은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이후에 이제 내 머릿속 지우개나 저는 외출 같은 영화가 되게 좀 아쉬운데 외출의 손예진 연기는 정말 대단해요. 맞아요. 보고 있으면 아 저게 과연 20대 여배우의 20대 초중반 여배우의 감성이란 말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섬세한 그런 연기를 보여줍니다. 10년 만에 이제 또 허진호 감독하고 또 덕혜옹주를 찍었죠. 최근에 이제 찍었지만 이런 연기들을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나이보다 그러니까 여배우들이 이제 나이보다 더 젊은 역들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 배우는 아주 어렸을 때 20대 초반부터 굉장히 이렇게 좀 그 원숙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연기를 했죠. 근데 그냥 손예진 하면 역시 멜로고 근데 이 배우가 되게 특이한 게 그 멜로 안에 항상 머무르는데 그 멜로 안에서 극단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멜로라는 장르 안에서 극단에 가는 거예요. 외출이나 아랭아 결혼했다 같은 영화를 보면은 외출은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륜이지. 불륜 각자의 불륜 그렇죠. 남편이 불륜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불륜남인 남편이 사고가 나서 뭐 죽을까 뭐 살까 이렇게 이런 고비에서 그 남편의 정부의
남편과 맺어지는 감정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멜로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그런 설정이고 그리고 뭐 당시에 허진호 감독이 가장 상찬을 받을 때 그렇죠. 만든 영화고 또 배용준이랑 같이 그렇죠. 투톱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영화적인 기대치와 더불어서 그 허진호 감독이 흥행과 작가성을 동시에 갖춘 감독으로 평가를 받을 때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내가 결혼한다는 사실 멜로의 끝이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두 남편을 둔 그런 여자라는 거는 멜로적 설정에서 굉장히 이탈적이면서도 한국 영화에서는 거의 설정되지 않은 그런데 그 역을 그 원작 소설과 좀 되게 달리 되게 또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이제 보여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아내가 결혼했다 2008년 영화고 그 엉클조가 좋아하는 유일한 손예진 영화 2002년 이제 월드컵을 배경으로 하고 이를테면은 2008년. 그러니까 영화적인 배경이 2002년이라고. 그러니까 임수정이 나오는 그 내 안의 모든 것은 상당히 귀엽고 되바라지고 이런 캐릭터지만 어쨌든 그 자체의 캐릭터가 있는 건데 아내가 결혼했다는 사실 되게 파격적인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느냐. 이 전윤수 감독의 영화가 한 결혼한 여자가 자기 다른 남자랑 살겠다. 남편이 두 명인. 정윤수. 네. 정윤수 감독의 영화인데 예전에 본 영화인데 그때는 그냥 평범한 그 상업 영화로 생각하고 봤는데 다시 손예진의 연기를 보기 위해서 봤는데 상당히 섹시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당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남편을 두 명을 거느리는 여성 캐릭터인 거예요. 되게 자유연애스럽고 그러면서도 자기 논리가 분명한 여기서 막 성적인 얘기들을 다 하거든 김지혁하고 그런 걸 보면 지금 2015년 2016년에 이 당시에 그 소위 여자가 그렇게 확 막 나가면서 그리고 결국엔 대한가족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런 영화를 지금 할 수 있느냐. 당시에 손예진 같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배우가 지금 있느냐.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됐고 이 사람이 어떤 장르적인 틀 안에서 자기 캐릭터를 벗어던질 줄 아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영화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그렇죠. 것처럼 그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이제 손예진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상반적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엔 다 이제 이 배우가 지니고 있는 어떤 귀엽고 뭐 이쁘고 사랑스러운 이런 느낌으로 수렴이 되긴 하지만 항상 뭔가 이제 시도를 해요. 예를 거기서 들면 벗어나려고 계속 하는 거잖아. 작업의 정석 같은 영화가 이제 흥이 굉장히 잘 된 영화죠 이게.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영화적으로 이렇게 크게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흥행이 굉장히 잘 됐었고 그때 이제 그 최초로 섹스 어필한 그런 느낌을 이제 이 영화에서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방비 도시 무방비 도시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섹시한 이미지로 나오죠. 황무파탈 네. 캐릭터 같은 것들을 이제 하고 그러면서 백엔 같은 영화에서 진짜 느낌이 묘합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손예진이 가장 이쁜 그 약간 요기 같은 거 품으면서 굉장히 아내가 결혼했다라 그 제일 아름답게 예쁘다니까. 나온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손예진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연애시대 아니에요? TV? 연애시대죠. 뭐 연애시대도 그 영화 하시는 분이 한지승 감독이 감독이. 한 거니까 영화적인 어떤 정서를 살리려고 했던 것들이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손예진이라는 배우와 작업을 했던 감독들 나 많이 인터뷰를 종종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을 되게 잘 알아듣는데 현장에서 아니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영화를 찍어? 말은 알아듣고 한국말이니까 다 알아듣지. 근데 알아듣고 표현하는 거랑 그거를 이렇게 그냥 알아듣고 예 이런 거요. 그리고서 표현을 못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있는데 손예진은 그렇게 많은 그런 지시를 하지 않고 그래도 자기 이렇게 딱 그 감이 있는 거야. 되게 배우로서 되게 좋은 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아닐까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그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감독들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감독이 원하는 거 이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감성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이 정도 필모를 가진 배우가 뭐 감독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거나 뭐 맹하면은 뭐 말이 안 되지. 아니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배우가 표현했던 감정과 이런 것들이 단순한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복잡한 느낌이었고 얘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미혼의 20대 초중반
여배우로서는 경험해볼 수 도저히 없는 그런 감정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출봐요? 이게 24, 뭐 대여섯 이때 찍은 건데 이런 경험을 너무 이제 그렇죠. 배우 개인의 그런 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건데 영화 보고 있으면 정말 그런 것 같잖아요. 정말 그런 느낌들이 확 오잖아. 아, 저런 표정에서의 저런 아픔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그런 걸 캐치하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시대 배우들 여배우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그런 배우가 아니었나.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블록버스터에 많이 이제 출연들을 하죠. 예. 타워하고 해적의 타워, 해적 이런 영화들인데 이 영화들이 또 이게 사실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어떤 감성으로 승부했던 배우들이 이렇게 규모 스케일이 커진 영화로 시도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맞아요. 높진 않아요. 그러면서 또 틈틈이 네. 뭐 상어 뭐 이런 네. 드라마도 했고 그렇죠. 저는 공범도 다시 보게 됐는데 그 이것도 유괴범 얘기잖아요. 되면은 박진표 감독이 근원 목소리 후속작으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삼아서 만든 영화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김갑수의 딸로 나오면서 또 완전히 취업준비생의 역할인데 범인을 저희가 자기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신고할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을 놀라운 건 이 영화가 연기를 사람들이 언급을 잘 안 하는데 흥행을 해서 이게 손익분이 좀 넘은 영화예요. 그렇게 뭐 예산이 많이 영화도. 들어갈 영화는 아니었으니까 이게 176만이 됐어요. 와, 많이 들었구나. 네. 그리고 타워가 이제 이게 손익분기점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516만이었고 어마어마하네. 해적이 866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타워나 해적을 소유진 때문에 봤다. 오로지 그런 관객이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재작년 여름 영화의 그 그렇죠. 승자였죠. 어떻게 군도 보면, 해적 뭐 명량 있었지만 그러니까 남자 배우의 이제 최민식이 있었다면 여배우에는 손예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면에서 이게 되게 실패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흥행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이제 굉장히 간단히 얘기하면 흥행률이 되게 높은 배우고 드라마들을 봐도 잘 됐죠. 네, 가장 낮았던 게 상어인데 그게 10.7% 나왔거든요. 시청률까지 조사해 왔어요? 네. 대단한데? 10%. 개인의 취향이 16%. 이거 뭐 좀 잘 안 됐다고. 그러니까 손예진이 이제 슬럼프가 언제였냐면 이제 2008년 뭐 이때였는데 그때가 이제 아내가 결혼을 했을 때인데 그 전에 드라마 그 무방비 도시가 예상만큼 잘 안 됐어요. 굉장히 이렇게 파격적인 변신을 했는데 작업의 정석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방비 도시가 2년 후인데 연애시대에 거쳐서 이제 연애시대가 그 지명도에 비해서 시청률이 아주 맞아요. 높진 않아요. 네, 맞아요. 17.4% 나왔고 가장 높았던 드라마는 맛있는 청혼이에요. 30.9% 나왔었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대망이라고 있었어요. 장혁이랑 같이 나왔던 이게 27.7% 김종학 PD 고 김종학 PD가 연출했던 그 다음에 여름한기가 19.2%. 야 진짜 여름한기의 손예진은 정말 이뻤죠. 엄청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진짜. 연애시대 이런 게 세련된 느낌이었다면 그냥 여름한기 그냥 윤석호 PD 그 여름한기의 손예진은 진짜 그냥 뭐 그냥 캡처해 놓으면 다 화보야. 송승헌, 손예진 둘이 나오는 장면을 뭐 이야기가 뭐 대단하고 이게 아니야. 화보는 클래식 아니야? 클래식의 교복 입고 우산 쓰고 있는 그거 옛날 화보. 옛날 화보. 그거는 있었는데 하여튼 가장 이제 좀 슬럼프였다고 얘기하는 12.2 스포트라이트가 한 12.2%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은 되게 막 1000만 영화 이런 건 없죠. 손예진은 1000만 영화는 없어요. 가장 많이 아니면 해적이 뭐 800, 900만 가까이 갔는데 뭐 그 정도면은 1000만 영화라고 뭐 이렇게 그냥 요즘 이제 웬만한 배우들은 훈장처럼. 근데 인터뷰 때 얘기하더라고. 그거는 신이 점지해 주는 거고 그치. 자기는 뭐 거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 자기가 맞는 역할들을 어떻게 잘 하고 또 손에 이렇게 지지 않느냐 여기에 그건 관심이 이제 있는 거고. 인터뷰용 얘기. 인터뷰 얘기. 얼마나 해보고 싶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1000만 영화는 없지만 그렇게 또 막 망작으로 실패한 영화도 없어요. 거의 없다는 없더라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눈여겨 보지 않아서 그렇지. 유일하게 좀 제일 안 됐다고 하는 백야행도 98만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약간 대작이었지. 네. 백야양은 그렇죠. 근데 이제 매출도 78 이게 서울 78만이었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서울 관객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일본에서 뭐 이미 다 했었던 영화고. 이건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일 이제 아쉬움이 남게 될 영화가 비밀은 없다가 될 가능성이 높네. 근데 그럴 그는 수는 있죠. 흥행으로만. 그런데 비밀은 봐서 그렇죠. 비밀은 네. 없다로 상은 많이 갈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배우의 욕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스펙트럼도 있을 텐데 이를테면은 뭐 흥행이 돼서 타이틀로를 계속 맡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이 정도 필모가 쌓이면 뭐 손예진은 여우주연상도 타고 뭐 이랬지만 또 다시 배우로서 어떤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싶어 하니까 그 영화가 비밀은 없다일 수도 있고 인터뷰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경미 감독은 계속 다른 연기를 요구했다. 그래서 자기는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비밀은 없다도 영화가 주는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배우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되게 크긴 했는데 어쨌든 다른 연기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게 있고 영화가 그런 것처럼 또 연기에서도 약간 과잉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앞으로 또 뭐 덕혜옹주도 이미 만들어져서 그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덕혜옹주가 조금 기대되는 게 뭐냐면 손예진 이 필모에서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적 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 사극 느낌 있는 거 있잖아요. 해적도 정통 사극이란 예. 퓨전 무방비도 액션 그렇지. 스펙터클. 그 보통 전통 사극 말하면 막 음모 배신에다가 범죄. 막 역사의 그런 소용돌이 이런 느낌의 좀 큰 느낌 있잖아요. 얘기 자체가 큰 느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필모가 없어요. 이 손예진한테는. 되게 현대적인 예. 그리고 덕혜옹주 어떻게 나올지 손예진이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제가 그냥 얘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손예진이 얼마나 똑똑한 배우인지를 알려면 오싹한 연애를 보면 돼요. 이게 300만 된 영화예요. 맞아요. 정말 이 영화 보면 이게 로맨스의 코미디 호러를 섞었거든요. 그걸 이끄는 게 이제 이민기가 나오고 손예진이 나오는데 투탑인데 사실은 손예진이 최초로 자기보다 어린 남자 배우랑 연기를 한 게 이제 아니 나 보다가 코미디인데 무서워. 근데 그거를 이름 잘 만들어내는 지었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나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감독의 연출력보다는 배우가 혼자 만들어내는 게 되게 많아. 혼자가 감독이 뉘앙스로. 연출을 했겠지. 아니 그 안에서 시나리오나 뭐 이런 건 다 있지만 설정은 있지만 배우가 표정이나 뉘앙스나 이런 걸로 만들어내는 그런 배우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걸 이 영화를 뭐 여러 번 보지도 않겠지만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뭐 케이블이나 이런 거에서 할 때 꼼꼼히 한번 보시면 이 배우가 되게 딴 거 몰라 되게 영리하긴 되게 영리하구나. 아니, 지금까지 이런 이렇게 거는 흥행한 연기 IQ가 높구나. 흥행한 이런 걸 것들을 알 수가 보면은 어쨌든 손예진이 다 주연을 맡았던 영화들이고 남자 배우들도 사실은 스타급 배우들이기 때문에 상업 영화로서는 상당히 그 공을 들인 게 많은 영화고 만듦새라든가 감독들도 그렇고 배우가 당연히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 역할이 뭐 몇 퍼센트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비밀은 없다 같은 경우가 되게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자리만 있으면 전월 같은 데 여배우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 장르 너무 이제 남성 중심적인 장르로서 이제 기획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밀은 없다 같은 경우는 그런 와중에서도 되게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영화였고 여배우로서 그리고 이거는 남자 배우는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모성이라는 거기 때문에. 캐스팅 얘기 나올 때 되게 많은 배우들이 언급됐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렇죠. 언급했던 그 2000년 초반에 네, 맞아요. 예, 여기에서 되게 많은 배우들이 언급됐어요. 많은 배우들이 다 언급되고 나왔을 그것 때문에 거예요. 상당히 고심을 했을 테고 그 최종 선택이 이건 뭐 감독의 선택이기도 하고 손예진의 선택이기도 하고 뭐 투자자의 선택이기도 하겠죠. 그 여러 배우들도 고사를 했겠죠. 이건 네. 도저히 나 못할 것 같다라든가. 뭐 용감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용감한 선택. 그러니까 난 이 비밀 없다에서 달라진 게 느낌이 손예진이 그 전에는 연기를 그냥 잘하는 배우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몇몇 장면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앵글이나 뭐 이렇게 연출을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되게 이 배우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몇몇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작고 가날프고 되게 그런 배우인데 그런 배우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되게 힘이 느껴지는 몇몇 씬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 전후 맥락에서 했던 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거겠지만 뭐 따고 때리는 장면. 그런데도 아니 정적으로 그냥 딱 서 있는데도 되게 힘이 로잉으로 이렇게. 그렇죠. 확 방 안에서. 들어오고 이런 느낌들이 이 배우가 이제 서서히 뭔가 더 힘이 장르 영화에서 이렇게 힘이 붙기 시작하면은 되게 이게 어느 정도 그 또 다른 어떤 원숙한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배우가 그냥 혼자서 드라마를 이끄는 힘이 아니고 장르 영화에서 힘을 그 배우 관객에게 어떤 힘을 느끼게 한다는 거는 조금은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딱 이제 그 단계에 있는 그런 배우가 아닌가 손예진이 여기서 이제 좀 더 힘이 붙으면은 이제 나중에 김혜수처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죠. 중요한 선택의 단계인 것 폭이 같아요. 넓어졌고 예전에는 멜로드라마 역할의 주인공들을 많이 했는데 뭐 폭이 이제 액션 영화도 했고 이런 비밀 없다처럼 미스터리 스릴러 같으면서도 또 모성의 경계에 있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폭은 분명히 넓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어떤 안전한 흥행들을 했기 때문에 캐스팅 물망에서 벗어나진 않는 배우일 테고 앞으로가 주목되는 배우라고 얘기하면 너무 상투적인가? 앞으로가 뭘 지금까지 다 보여줬는데 뭘 또 앞으로가 그 여배우들이 딱 요 시기부터 40한 초중반 요때가 최고 그 그렇죠. 변화를 잘 겪어서 배우로 남느냐 아니면 그냥 연예인이 되느냐의 기로가 딱 이 시기잖아요. 여기 운도 많이 사실 따라야죠. 만약에 이제 제2의 전도연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근접한 배우는 이 배우가 아닌가 현재로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는데 10살 정도 그 차이는. 어떤 그런 그 계보상으로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제2의 전도연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영화 중심으로 활동하고 가끔 TV도 하지만 뭐 상어 같은 거 보면 이제 트렌디한 드라마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영화 연기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배우 중에 가장 그런 뭐 접근한 그런 배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또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쉬질 앞으로, 않죠. 예,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데뷔 이후 단 한 해도 안 쉬었습니다. 예, 조금 뭐 다른 거는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가 영화나 예술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생각보다는 또 많이 출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허진호 감독의 외출, 뭐 지금 이경미 감독의 비밀은 없다, 뭐 이런 영화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폭을 넓혀가는 방향들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까 궁금하죠. 어떤 선택들을 계속할까, 뭐 궁금한 배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우의 가장 큰 강점은 슬럼프가 없진 않아요. 있는데 슬럼프가 짧아요. 굉장히 짧고 금방 극복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거는 슬럼프라는 되게 게 그거는 이 배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작품이 그 시대가 좋아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흥행이 좀 덜 되거나 뭐 근데 슬럼프가 몇 년 동안 작품이 없이 쉬었다거나 이거랑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계속 작품에도 계속 이렇게 계속 하면서 대중이랑 점점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배우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되게 그런 방법을 아는 거죠. 나름. 그러니까 딱히 슬럼프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면서 굉장히 또 막, 없었던 것 같은. 그리고 또 그런다고 해서 막 트렌드를 쫓지도 않아요. 이 배우가 트렌디한 걸 했던 게 이제 초기에 좀 멜로 몇 편이 있었고 그랬는데 뭐 이제 최근에 했던 큰 영화들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렌드를 그렇게 또 쫓는 그런 배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네. 오랜만에 옛날 영화들 뭐 클래식부터 외출, 아내가 결혼했다, 이런 영화들까지 쭉 언급하면서 그 최근 지금 비밀은 없다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손예진 배우에 대한 언급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놔주시죠. 손예진. 우리가 잡은 적이 없어. 놔줍시다. 네, 안녕. 지난주에 이제 이슈와 사건 중심으로 상반기 결산했다면 오늘은 그냥 건조하게 스코어만 갖고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상반기 결산 나는 지난번에 짧게 한다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그렇죠. 독립 영화들의 너무 길어졌어. 아니 그것도 한국 영화의 중요한 그 포지션이에요. 그걸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 전반적으로 그럼 상반기 관객 수가
작년에 비해서 뭐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런 걸 이제 간단히 보면은 그 작년 상반기의 관객 수가 9,507만 명. 9,507만 명. 9,507만 명인데 네. 제가 이제 통계를 뽑은 게 6월 26일 그러니까 6월 마지막 주 주말까지 뽑은 게 9,32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일 한 200만 정도가 줄었네요. 아니 근데 평일 하루에 6월 30일까지 추산을 하면은 평일 하루에 한 30만 명 된다고 쳤을 때 뭐 한 9,400만 명 정도, 뭐 9,440만 명 정도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100만 명 정도가 줄은 그러면은 한 6, 70만 명 빠진 거죠.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근데 작년에도 예전에 비해서 줄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점점 줄고 있는 거야. 2015년 상반기도 2014년에 비해서 좀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때 정점을 찍었던 관객 수가 조금씩 요즘 아주 미세하게 1% 이하로 미만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상반기에 6, 70만 명이 줄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매주 2, 3만 명씩 극장을 안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화에 극장에 가야 될 사람들이 2, 3만 명씩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안 간 거죠. 이유는 두 가지죠. 볼만한 영화가 없거나 그래서 레저를 딴 걸로 한 거죠. 뭐 맛집을 간다든가 뭐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요즘에 맛집이 그냥 집에 있었거나 IPTV로 봤거나 예, 뭐 그런 두 가지인데 하여튼 매주 한 2, 3만 명씩 관객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줄었다. 그다음에 그런 반면에 한국 영화 관객은 의외로 조금 늘었어요. 작년에 상반기에 4,043만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한 4,300만 됩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한 외화에 비해서 한 46%. 이건 공식 통계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내본 통계인데 올해 상반기에 이제 한국 영화 점유율이 약 한 46% 정도 되지 않을까, 한 60%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고 그런데 이게 보면은 뭐 이 관객들이 요즘 이제 여름 시즌에 그래도 연말에 다 하면 한 50% 나오거든요. 한국 영화 점유율. 여름 시즌하고 뭐 네. 추석, 뭐 한국의 여름 있죠. 시즌 영화가 굉장히 세졌어요. 네. 예전에 비해서. 여름 시즌 예전에 헐리우드가 다 가져갔는데 요즘은 여름 시즌 거의 뭐 반반도 아니고 거의 6대4 정도로 뭐 가져가거나 아니면 작년 여름에 여름 시즌 천만 영화 2편 나왔잖아요. 이 그렇죠. 정도로. 암살하고 베테랑이 나왔으니까 그만큼 작년 상반기가 약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네, 거죠. 네. 지금도 사실 뭐 곡성하고 아가씨 없었으면은 그렇죠. 더 떨어졌고. 검사회전이 1등이죠. 검사회전을 빼면 안 되죠. 검사회전이 1등입니다. 별로 뭐. 1등은 검사회전입니다. 영화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하반기 한국 영화 이제 하반기 파워가 여름 시즌이 들어있는 하반기 파워가 훨씬 커졌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상반기에는 50% 이하의 점유율인데 하반기까지 다 합쳐서 연말 되면은 50% 살짝 넘는 이 정도가 이제 되는 그런 점유율이 나오죠. 그리고 체감상으로 느껴 보면은 이런 수치를 다 떠나서 영화를 보는 관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수치를 딱 보면 우리가 뭐 그런 건 보잖아요. 300만이 넘었다, 500만이 넘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보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은 뭐 200만 가고 500만 가고 이런 영화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요. 예, 한 영화가 그냥 900만, 뭐 600만, 700만 이렇게 가지. 올해도 지금까지 보면은 한국 영화에서 뭐 500만 넘은 영화는 2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사회전하고 곡성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200만 넘은 영화는 진짜 없어요. 200만 넘은 영화는 거기에 이제 올해 개봉한 영화로 치면은 귀향, 아가씨 2편을 추가하면은 이게 200만 넘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아까 우리가 2005년 막 손예진 씨 얘기할 때도 뭐 잘 몰랐는데 뭐 170만, 800만, 500만, 300만 이렇잖아요. 그런 이제 그 예산 규모는 커졌는데 분명히 400만이나 500만을 해야 되는 영화들을 목표로 갖고 영화를 했는데 그 영화들이 200만, 300만에서 그냥 그치거나 이런 영화들이 되게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으로 보면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대기업들이 그럴 텐데. 사실 그런 지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이게.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 올해 두드러진 현상인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사실은 뭐 올해 한 상반기에 평균 제작비 이상을 썼다. 아니 평균 제작비 내지는 그래도 최소한 한 2, 30억 이상은 썼다 하는 그 정도 규모의 영화들이 약 한 20편 가까이 나왔어요.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 영화 개봉한 영화 중에 작년기 2월 된 건 다 빼고요. 그냥 올해 상반기에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약 한 20편 정도가 또 평균 제작비 내지는 그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한 2~30억 정도는 쓴 영화들인데 이 영화들 중에 100만 넘은 게 한 7, 8편밖에 안 되고 100만이라고 해봐야 이게 손익분기점도 그렇죠. 아니라고요. 탐정홍길동도 뭐 150만 가까이 했는데 140 손익분기점에 점만. 못 미친 못 거고. 미치죠. 예. 그러죠. 근데 그나마 100만이라는 그래도 이제 상징적인 세 자리 숫자를 한 게 7, 8편 정도고 그 중에 진짜 이 영화 진짜 손익분기점을 넘었겠다 하는 영화는 대여섯 편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귀향이나 동주처럼 예외적인 이게 어떤 영화. 저예산 영화들은 뺀 건데 근데 사실은 산업적으로 좀 이게 맞으려면은 그 인풋과 아웃풋에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제작비를 썼을 때 평균 흥행이 나오는 영화들이 그래서 BEP를 조금이라도 넘기는 영화들이 많아져야 산업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리고 이제 그게 간단히 얘기하면 중산층이 탄탄해야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게 이 현상이 작살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허리가 네. 점점 가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테면 뭐 아니면 도죠. 1000만 아니면 5만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 뭐 흥행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올해 상반기에 이제 가장 흥행한 영화가 이제 검사회전 971만 그리고 이제 외반은 캡틴 아메리카 이게 한 868만 그리고 이제 뭐 전체 통틀어서 이제 순위를 보면 뭐 그 다음에 곡성 주토피아는 뭐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해외에서도 잘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5위가 아가씨 6위가 쿵푸팬더 3 뭐 죽는 소리 해도 6위를 했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 다음에 7위가 그러네. 스크린 수가 장난이 아니네. 스크린이 1300개까지 갔네. 그렇죠. 콩팬더는 캡틴 아메리카는 1990개까지 갔으니까 검사회전이 1800개 캡틴 아메리카 2000개 주토피아가 효자라니까 735개 극장 갔는데 네. 4위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위가 귀향, 8위가 데드풀, 데드풀도 잘 됐죠. 9위가 엑스맨 아포칼립스 그리고 10위가 이제 작년에 개봉했는데 이제 올해 스코어가 한 263만. 그러니까 히말라야. 히말라야가 총 관객 수는 776만인데 올해 관객이 한 263만 들어서 그걸로 이제 10위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 흥행인데 이제 보면은 뭐 몇몇 이제 의외 흥행작들 아카데미 영화들이 사실 징크스가 있는데 레버넌트가 200만이 넘었죠. 디카프리오 파워인 것 같은데 나름. 네, 그렇죠. 예. 3시간이 되는. 그리고 나름 또 그 다음에 컨저링 2가 이렇게 세게 흥행이 될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 164만. 저는 1편보다 조금 못했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 무서움의 강도라든가 이런 게 근데 이 로맨스 코드가 되게 이렇게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줬나 봐요. 그 다음에 이 내부자들 엄청납니다.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 그러니까 그 길게 편집한 거 있잖아요. 180분짜리. 그게 200만. 200만이에요. 그것만. 둘이 합쳐서 900만이죠. 둘이 합치면 900만이 넘죠. 그 내부자들이 707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8만이니까 900만이 넘죠. 이거는 진짜 이렇게 재편집해서 새로운 버전을 해서 이렇게 크게 흥행한 거는 이게 최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 뭐 국가대표 있었고 천인병기 한도 뭐 감독판이긴 했지만 그냥 기록 기준은 이해했어. 근데 러닝 타임이 그렇게 차이가 나진 큰 차이가 않았는데 나는데 이거는 이거는 1시간이나 그렇죠. 차이가 나니까 거의. 많이 다른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의외의 이제 흥행작 같은 경우가 한국 영화는 시간 이탈자가 아니고 날 보러 와요. 예. 날 보러 와요 같은 이건 경우가 기획의 승리지. 예. 기획의 승리지. 그리고 이 두 배우가 그 강혜원이랑 또 남자 배우 누구였죠? 이상윤? 두 배우가 홍보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라디오부터 해서 각종 예능가 안 나가는 데 없이 진짜 열심히 하고 뭐 나간다고 다 보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나가면 이 정신 노출이 이게 영화가 사실은 예산이 많지 않은 영화인데 배우들이 이렇게 각종 매체를 다 커버해 주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홍보비가 많은 영화에서 배우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랑 이렇게 홍보비가 많지 않은 작은 규모 영화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준 거랑은 사실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죠. 어쨌든 강제로 그렇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얘기들이 TV 다큐멘터리에서 계속 쟁점이 되고 이슈가 돼서 그런 거에 대한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정신병원에 갇힐지 모른다 이런 공포감이 만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슈들이 쟁점이 됐고 또 약간 스타일이
공포 영화 그쵸. 스타일이더라고. 그런 것들이 분명하고 거기서 반전이 있고 공포 스릴러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사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철아 감독의 네. 이제 영화인데 빵집 주인이죠 이분이 빵집 주인을 하시면서 진짜요? 네,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라는 빵집 주인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 이렇게 영화를 하셔야 되는데 왜 빵을 자꾸 굽고 계신가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절치부심한 느낌이 나요 영화에서.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사실 좀 연출에서 약간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들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봉합이 되고 그리고 이 흥행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예상치 않았던 어쨌든 뭐 못했던 기획과 그런 흥행이었죠. 연출과 그 당시에 개봉할 때 상황과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잘 맞아 떨어진 비수기 영화인 흥행 거죠. 비수기인데 이게 4월이니까 비수기 흥행작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흥행작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상반기에 뭐 제일 아쉬운 영화는 뭔가 영화적으로나 흥행적으로나. 오빠 생각 같은 영화가 사실은 좀 더 흥행이 됐어야 됩니다. 이런 대작은 사실은 좀 107만 됐는데 이게 한 최소한 3, 400만 이상은 돼줬어야. 흥행의 지분이 있었나요? 아니 전혀 없지. 이게 뭐 아쉬운 거야? 영화가 아쉽다는 아니, 거야? 흥행이 안 돼서 아쉽다는 거야? 산업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좀 되게 아쉬운 상황이. 그리고 이제 헤어와 같은 영화도 네. 이게 지금 48만 정도로 그냥 끝나버렸는데 그런 영화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이거보다 조금 더 들었어도 좋지 않았나. 그런 영화들이 쭉 있죠. 50만 이제 그렇죠. 언저리의 영화들이 뭐 헤어와 개춘알망, 로봇 소리 뭐 이런 그렇죠. 영화들이 나름대로 영화적인 만듦새라든가 뭐 배우의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합을 잘 이뤘는데 뭐 이상하게 그냥 뭐 이게 한국 영화 스르르 잊혀지는 영화가 돼버린. 한국 영화가 뭐 아니면 도고 허리가 가늘어졌다는 게 이런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런 영화들이 사실 100만 예전에 언저리 같이 가지고 예, 다 스타들이 나오는 확 영화들인데. 넘어가지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스타 같은 경우도 남가여 같이 공유 전도연의 맞아요. 멜로인데도 이게 20만 조금 넘었어요. 충격이야 이거는. 이건 좀 이렇게 좀 이윤기 감독의 연출이 아주 뭐 친대중적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가 주는 파워가 있는 거죠. 그 영화 또 감정이 있거든 나름 끈적끈적한 그 느낌들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나오던 그런 장르와 그런 감정과 그런 컨셉의 영화들이 계속 나오는데 관객들이 되게 많이 변한 게 아닌가. 그리고 산업적인 구조도 이런 예전에 만들었 이런 것들 이런 영화들에게 점점 불리하게 구조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몰아가는 분위기니까. 네. 관객이 변했다 그러면 그 전엔 어땠는데 지금은 관객은 달라진 6개월 거예요? 단위로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또 이게 그런데 종잡을 수 이거를 없이. 관객의 문제로 볼 것이냐. 이를테면은 관객이 그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극장에 걸려 있는 영화를 보면은 저희가 검색을 하거나 이 영화를 내가 꼭 보지 않으면 안 돼. 이렇지 않으면은 영화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약간 사이즈가 작은 상업 영화에도 통용이 되는 거야. 그리고 개봉한지 몰라. 실수한다니까. 감독님 영화 언제 개봉해요? 그래서 저희 40만 들고 끝났어요. 이렇게 나도 내가 영화를 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신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관객들이 영화를 선택하느냐, 관객들은 부지런하지 못한 관객을 탓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배급의 시스템이 그러느냐. 근데 전 후자가 영화 될 영화 안 될 영화 딱 조정해서 그 한 달 동안 계속 마케팅을 하는 영화와 한 2주 마케팅 딱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후두둑 내려가잖아요. 그런 영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상업 영화 쪽에서도 우리가 10위권 바깥의 영화들은 이러다 보면은 저도 IPTV를 보게 되거나 억지로 찾아가서 누가 뭐 시사회에 가서 보거나 이러지 않으면 보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 마케팅 차원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영화의 상업성과 뭐 그리고 허리가 가늘어지는 것도 마케팅 차원에서 될 거 안 될 거를 확 그냥 그러니까 갈라버리기 초반 1, 2주에 너무 그러니까 최소한 2, 3주 정도까지는 극장에서 잡고 있어줘야 되는데 초반에 이제 확 그냥 결판이 그냥 너무 나보는 거예요. 첫 주 주말에. 예매에서 나는 거지. 첫주 예매부터 해서. 예매 딱 열면은 어떤 영화는 예매를 일주일, 2주일 전에 열고 어떤 영화는 그 주 월요일 날 열면 당연히 예매율이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흥행 이게 역 피라미드야. 역 피라미드니까 툭 치면 쑥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마른 것처럼 되는 게 아니고
검사회전처럼 배우가 포카로 치면 이게 에이스 2장 들고 포카 치는 거예요, 진짜. 황정민, 강동원의 강동원의 검사회전 스크린 같이 1,800개. 네, 이런 케이스가 근데 이 영화를 욕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이런 구상학적인 구조를 영화들은 사실 얘기하는 마케팅 거죠. 단계에서 굉장히 큰 강점이 있고 그거 당연히 이제 예매로 이어지고 첫 주 스코어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극장에서 관객들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장기로 가면서 이제 970만, 1000만에 가까운 관객이 되는 거고. 아니 뭐 영화적인 평가를 넘어서 극장에 10,000원 주고 가서 강동원, 황정민의 연기 앙상블을 보는 것만 해도 그렇죠. 사실은 뭐 충분히 즐길 만한 거리가 되는 거고 뭐 많은 것들을 영화를 선택할 때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재밌겠다 하면 보는 거고. 그래서 요즘 보면 올해 스코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냥 스타나 이런 끄는 요소를 통해서 규모나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큰 게 스타와 스케일이죠. 사실은 영화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끄는 외영화들 외에 되게 중요한 요소로 부각한 게 헌신적 관객층이라는 거예요. 귀향이나 동주 같은 맞아요. 영화들. 캐롤. 네, 캐롤은 뭐 10번 이상씩 또 보고 뭐 귀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서 영화를 봤잖아요. 한국에서 봐야 돼 이 영화. 동주 같은 경우도 중복 관람 많았고 이 영화도 사실은 좀 뭐 민족주의적인 영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윤동주의 삶을 그런 감정을 배제할 수 없죠. 이게 어느 정도는 독립운동에 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지. 일본인들한테 다 그런 탄압받아서 죽는 부분들? 얘기인데. 이런 데서 이제 되게 의외적인 영화가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사각오. 이게 92,000, 10만에 가까운 기독교 관객이 영화죠. 그렇죠. 그 주기철 목사라고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한국 기독교에서 중요한 그런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이제 40대 목숨을 잃은 그런 이제 일제시대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에 대한 이제 일대기죠. 그래서 이게 한국의 기독교 영화 이런 층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큐 뭐였죠? 그 있었잖아요. 소원? 아니. 예. 그거 이후로 굉장히 목사님이랑 소명. 굉장히 이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지닌 관객층이 굉장히 넓어졌는데 이 사가오 같은 경우도 거의 홍보도 안 하고 그렇죠. 네, 저도 뭔 영화인지 몰랐는데 통합전산망에 계속 있는 거야. 찾아봤더니. 지금도 상영 중입니다. 네, 영화는. 하루에 뭐 100명, 200명씩 계속. 3월 17일에 개봉했는데 지금도 상영 중이에요. 9만까지 갔구나. 스크린 수 66개. 정말 이렇게 100개도 안 되는 스크린 수를 가지고 92,000명을 했으니까 이게 상영 횟수로 보면은 상영 횟수 그러니까 전체 관객 수 나누기 상영 횟수로 보면은 30명만 돼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지. 네, 그런데 10명 들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거는 거의 35명?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 그 귀향 같은 영화가 한 40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회당 한 번 상영하면 적어도 평균 40명씩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흥행 4위인데 밑으로 갈수록 막 10몇 명, 20몇 명 이렇게 떨어져요. 흥행이 적을수록 10명 수준 막 이렇게 되는데 일사각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영화들이나 아니면은 올해 이제 극장판 안녕 자두야 이거가 그 28만 명 이것도 팬심 있죠, 팬심. 이것도 상영 횟수는 만 번이 안 돼요. 7,700번 그러면은 이것 또한 30명, 40명 가까이. 산수하느냐고 아주 그냥 머리가 팍팍 돌아간다. 회당 30명이 넘으면 문과 출신이라 산수가 안 돼. 굉장히 이게 몰입도 높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동주 같은 경우 한 30명 나오거든요. 회당. 그러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영화들이 이렇게 충성도가 높은 관객의 헌신적 관객층이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그래도 살아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중복 관람과 아니면 어떤 중복 관람 혹은 어떤 뭐 민족주의적 성향 혹은 어떤 종교적 성향 아니면 아동 관객층 막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타겟 관객층이 명확한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네. 나의 소녀시대도 그렇고 뭐 캐롤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상반기 이제 다양성 영화를 이렇게 쭉 보면 뭐 한국 영화는 2편이에요. 그렇죠. 그 글로리데이 25위 안에 4등이랑 글로리데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뭐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를 불릴 수 있는 영화들. 이를테면 뭐 동주도 그렇고 귀향도 그럴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이제 와이드 릴리즈 했으니까 다양성 영화로 분류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작게 100개 미만에 개봉한 영화들을 100개 미만이 아니구나. 200개 이상 이제 200개 언저리로 한 영화들 중에서는 들어가 있는 영화가 4등 아니, 이제 글로리데이 정도고 다양성 영화도 500개 가까이 해요. 글로리데이가 493개까지. 다른 영화들은 뭐 초인, 설행 눈길을 걷다, 양치기들, 나쁜 나라, 프랑스 영화처럼 이 영화들이 다 10,000명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다양성 영화 이제 의외의 흥행작 같은 경우 작년에는 상반기에 유플래시가 이제 100만 원 넘기면서 엄청난 그런 다양성 영화에 막 여기저기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그 싱스트리트랑 나의 소녀시대 이게 이제 작년 캐롤. 이제 캐롤 근데 이제 싱스트리트가 55만 그리고 나의 소녀시대가 41만 이렇게 되면서 특히 나의 소녀시대는 사실 되게 그 의도치 않았던 대만 영화인데 대만 그러니까 중화권 영화가 이렇게 한국 그렇죠. 홍콩, 중국 장관에서 대규모 액션 영화가 아닌데 이렇게 흥행된 건 되게 이례적인 일이죠. 이건 정말 분석해 볼 만한 그런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가 재개봉했는데 이게 12만 4천 명이 됐어요. 인생은 저 이거 진짜 좀 되게 연구해 볼 만한 왜 이렇게 이 영화에 스크린 재개봉 수가 영화에. 많았던 것도 아니고 아니 영화를 이미 본 사람들이 영화 감독들도 그렇고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극장에서 다시 한번 느끼고 코미디를 싶었던 건가? 만들고 싶다. 뭐 그 로베르트 베니니처럼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니아층에서 이게 뭐 소수라고 할 수 없는 엄청난 관객층들이 있는 거고 거기서 주는 어떤 부성애라든가 뭐 감동이라든가 저는 약간 불편하게 느꼈는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개봉일이 되게 오래됐어요. 99년에 한 그죠. 거잖아. 99년 그러니까 개봉했죠. 얼마 안 된 영화 같은데 이미 거의 20년 가까이 된 영화인데 이것도 케이블에서 많이 봐서 그래.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많이 극장에서 이 봤는데도. 영화를 이거는 뭐냐면 너무나 많이 회자됐던 영화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이 영화를 경험해보고 싶었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이 영화의 흥행은 그러니까 안 봐서 새로 야 옛날 영화에서 안 본 거라서 이번에 처음 본 게 아니고 생각해봤더니 나도 비디오로 본 것 같은데. 아니 이건 케이블 비디오 뭐 DVD 이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이제 나는 극장에서 봤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다시 한번 극장에서 못 봤던 사람들이라도 딴 걸로 봤지만 극장에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거의 뭐 되게 현대 강한 채플린 영화 같은 느낌이야. 그렇죠. 맞아요. 채플린 영화 여러 개봉하면 보고 그랬잖아요. 이게 인생은 아름다워가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지금 카타르시스가 있죠. 이 영화가 눈물 고전 영화이면서 흘리게 만드는. 유명 배우와 감독이 코미디언 출신의 감독이 만든 영화를 다시 보는 어떤 그런 영화적인 재미와 향수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린 왕자가 이게 작년 12월에 개봉한 영화. 어린 왕자는 뭐예요? 그냥 어린 왕자. 소설. 어린 왕자. 그러니까 샌드치베리의 한국 어린 영화요? 왕자. 아니 외국 영화. 외국 영화. 이 영화가 작년 12월 23일에 개봉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관객 수가 57만 9천. 와. 그러니까 이 영화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도 뭐 최근 영화긴 하지만 이건 진짜 뭐 고전이고. 예? 가족 단위로 많이 봤나? 가족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은 아름다워 이것도 가족 단위의 그게 되게 강할 수가 있겠네요. 예. 아빠가 옛날에 봤는데 이거 진짜 좋은 영화다. 애니메이션이구나 이건. 그리고, 애를 데리고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두 영화가 되게 약간 흔히 얘기하는 힐링의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이 영화들 그리고 아, 맞다. 작년에 본다고 그러고 못 본 영화네. 바닷마을 다이어리 같은 영화 고레다 히로카즈 이것도 10만이 넘었어요. 작년 12월에 개봉해서 쭉 가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1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보면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 최소한 그냥 10만은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죠. 사실 그런 그리고 이제 한국 영화에서 좀 이런 볼 수가 것들이 맞아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몰라도 네. 이런 영화들이 근데 뭐 어린 왕자는 쿵푸 팬더 만든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이네. 나는 실사 영화 얘기하는 줄 알고. 아니. 그 언제 개봉했지 그랬더니 애니메이션이네. 실사 아주 옛날 영화 있었어요. 70년대. 탁재훈 나오는 거 있었어 어린 왕자라고. 탁재훈? 한국 영화 중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유스나 오베라는 남자 뭐 이런 영화들이 되게 본토비블로도 크게 많이 홍보를 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것도 꽤 흥행이 잘 네, 그러게요.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음악 영화 한국에서 지금 음악 영화의 힘이 의외로 세요. 싱스트리트도 그렇고 본토비블로도 그렇고. 저는 뭐 아쉬운 게 어쨌든
그런 리스트들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국 뭐 그게 없어요. 영화나 한국 독립 영화나 올해 화제가 됐던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동주나 이런 영화 있었지만 그 되게 이제 다른 길을 간 거잖아요. 나름대로 와이드 릴리즈를 한 건데 그렇지 않은 영화 중에서 장기 상영을 하면서 이럴 수 있는 영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1년에 한두 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상하반기 한두 편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영화들이 눈에 안 띄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조금 뭐 정리를 하면 뭐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흥행 스코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쯤에서 정리를 하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4등이 좀 아깝고요. 4등이 4만 명이 안 되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도 그 수준에서 머물 것 같아요. 아쉽다. 우리들 참 좋은데. 근데 뭐 다 만장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 뭐 마케팅비라든가 극장사 사이즈에서 그런 수치를 넘어서기에 역부족인 거죠. 근데 그러려면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배급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뭐 영화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충무로 뮤직 1회죠, 1회. 올해가 그렇죠. 1회인데. 작년에 프리페스티벌을 했고 올해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가 이제 1회에서 열리는데 이게 예전에 부천국제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었던 김홍준 감독님이 손수 직접 준비하시는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리스트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영화들이 많은데요.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뭐 노만 주이슨 버전과 로렌스 코너 버전. 뮤지컬을 그렇죠. 뮤지컬을 찍은 실황 영화하고 실제로 뮤지컬 영화하고 그리고 뭐 빌리 엘리어트, 뭐 사운드 오브 뮤직, 멜 브룩스의 프로듀서, 그리고 수잔 스트로맨의 프로듀서스 이런 영화들하고 한국 영화로는 뭐 청춘 쌍곡선 그리고 뭐 이국정원 공연 이건 정계수 감독이 했던 공연하고 같이 하는 그 영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울에서 충무로 뮤지컬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충무 아트홀을 비롯한 극장에서 하거든요. 저도 몇 편 가서 볼 예정인데 7월 6일부터 서울 충무로에서 충무로에서 열립니다.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부디 이번 영화제 김홍준 감독님 진짜 이번 영화제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천에서 그냥 너무 어이없이 밀려나 그리고 충무로 영화제라고 또 하셨었잖아요. 중구청에서 그때도 참 이렇게 힘드셨고 근데 이번에는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1회 이건 정말 이렇게 부디 올해 환갑이 넘으셨는데 근데 뭐 리스트들이 뭐 올리버 캐롤 때 올리버 텔레비에서 그렇게 많이 봤던 올리버도 상영을 하고 리스트들이 만만치 않아서 그건 모르겠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김홍준 감독님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겠죠. 뭐 남의 뭘 걱정하고 그래. 영화제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이 보러 가면은 행복하실 겁니다.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뭘 하나요? 이제 그 김혜수라는 배우가 30년입니다. 올해로 연기 86년 깜보로 데뷔한 후 30년에서 김혜수 30주기 특집 30주기는 뭐야? 30주년 왜 고인을 만들려고 해? 큰일 날 뻔했네. 30주년 김혜수 데뷔 30년 데뷔 30년 가수면 이제 리사이틀이나 디너쇼로 할 텐데 이제 배우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계속 여배우 특집으로 가는 거야? 다음 주까지만 하죠. 할 것도 없는데 아이템을 얘기를 해주던가 그럼. 얘기를 내가 많이 해왔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뭐 길게 했는데요. 들어주셔서 고맙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톡톡 영화 만담. 다음 주에 뵐게요. 끝날 때도 하는 거예요? 그냥 해봤어. Three, two, one. And